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클라이밋 세이브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추현욱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사 읽기로 배웠었는데 오늘은 책 읽기입니다. 제가 읽을 책은 기후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침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하는 책이지만 거의 8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분량에 선뜻 손이 가지 않으셨던 분들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6년 6월에 발행된 책인데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고 이 책이 쓰여진 당시는 지구평균온도 상한선이 섭씨 2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참고하셔서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기후형평성과 기후정의론의 개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 전체를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을만 읽겠습니다. 작가는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시민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입니다. 서문 2009년 4월 나는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주재 볼리비아 대사인 앙헬리카 나바로 야노스를 만났다.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가 위협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볼리비아는 음용수와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빙하에 의존하는데 수도를 굽어보는 산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하얗던 산 정상이 갈수록 빠르게 회색과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이러하다.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일이 없으므로 기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한마디로 이들 국가들은 기후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경로를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온실가스 대량 배출 국가들에게 금전적, 과학기술적 지원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최근 그녀는 UN 기후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은 부의 이전 계획을 제안했다. 그녀가 내게 건넨 연설문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작은 섬과 최저개발국, 내륙국과 브라질, 인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의 취약한 공동체에 속한 수백만 인구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이 없음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대규모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바로 지구를 위한 마셜 플랜이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과 기술 이전을 조직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기술적인 약진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딱 10년뿐이다. 나바로 야노스를 만나 볼리비아의 입장을 들은 뒤로 나는 기후변화가 인류 조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홍수에 도시 전체가 잠긴 상황처럼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기상사태로 취급된다면 말이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극단적인 기상이변 앞에서 더 확실한 보호를 약속받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사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하루빨리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고 향후에 닥칠 기상이변을 대비하는 일에 자원을 투입한다면 많은 지구인들이 빈곤에서 헤어날 것이다.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깨끗한 물과 전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엔이 흔히 사용하는 완화와 적응 따위의 표현에 함축된 것처럼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할 적으로 보는 암울한 주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래상이다. 한마디로 인류가 하나로 뭉쳐 이 위기를 이용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 분야의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기후변화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전환을 추동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는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재창조하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기업의 영향력을 분쇄할 뿐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낳는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을 봉쇄하고 대중교통과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등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다. 에너지와 물 등 필수적인 서비스 사업에 공공소유권을 되찾고 취약해진 농업 시스템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기후변화의 충격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고 토지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각 나라는 물론 모든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한 수준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 나는 기후변화가 과거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위기 앞에 섰지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되살리는 정책들을 진전시킬 기회를 다시금 맞고 있다. 말하자면 기후변화는 쇼크 독트린의 궁극적인 실현, 새로운 자원의 장악과 압제 광풍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충격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소수의 수중에 놓인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력을 다수의 대중에게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코펜하겐 정상회의 중 미국과 중국 등 오염의 장본인인 정부들은 석탄을 경제동력에 이용하기 전과 비교하여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자는 구속력 없는 협약에 서명했다. 기후변화의 안전 한계선이라 널리 알려진 이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에 역점을 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코펜하겐에서 섭씨 2도라는 목표가 공식화되었을 때 많은 대표들이 저지대에 위치한 섬나라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속하는 숱한 지역에는 이 목표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사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목표다. 지금까지 진행된 온도 상승폭이 섭씨 0.8도인데 우리는 벌써 여러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여름에는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가 녹아내리는 의례없는 일이 일어났고 해양 산성화도 예상보다 훨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온도 상승폭이 2배로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하다. 세계은행은 2012년 보고서를 통해 이 목표에 함축된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구온난화가 섭씨 2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어서면 비선형적 생태 위험 요소를 건드릴 위험이 있다. 예컨대 서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내려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마존 밀림에서 대규모 고사가 진행되어 생태계와 당, 농업, 에너지 생산,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에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해지고 모든 대륙이 충격에 시달릴 것이다. 한마디로 온도 상승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수온주 상승을 통제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또한 코펜하겐 정상회의가 참담한 절망감을 안기는 건 각국 정부들이 감축목표 협약의 구속력을 거부한 채 약속한 사항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오히려 배출량이 급상승하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경제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섭씨 2도라는 목표조차 아름다운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러한 경고를 덧붙였다. 이대로 가면 금세기 말에는 온도가 섭씨 4도 상승한 세계에 도달할 것이고 장기간의 폭염과 세계 곡물 생산량의 급감,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 심각한 인명피해를 낳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가 섭씨 4도 상승이라는 온난화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은 지구온난화의 결정타, 다국적 기업을 거의 모든 규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적극적인 정책 역시 지구온난화 심화의 결정타로 작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부추겼다. 시장 세계화의 급속 진전으로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률이 재난 수준으로 치솟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의 큰 특징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태우는 원거리 수송을 통한 상품의 대량 수출과 더 이상 소모적일 수 없는 생산, 소비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연소하는 농업 모델의 세계적인 확산이다 입니다. 농업에는 기업식 농업과 축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급격히 감축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기 때문에 이 재앙과도 같은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은 이미 1980년대에 승리를 거둔 탈규제 자본주의라는 특이한 변종과 충돌하는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 이제 기후행동은 우리 경제 모델의 핵심을 이루는 근원적인 명제, 즉 성장지상주의와 싸워야 한다. 탈규제 자본주의가 문제이므로 성장지상주의와 싸워야 한다.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죠.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성장을 멈추는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배출된 탄소는 수백 년 동안 간혹 더 오래 대기 중에 머물며 열을 흡수한다. 온실 효과는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강력해진다. 틴틀 연구소의 케빈 앤더슨 등 온실가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대량의 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합의한 목표인 섭씨 2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유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연간 8에서 10%씩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달성 목표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승인되었는데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1.5도 이내로 상승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만큼 흡수 노력을 기울여 넷 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례없는 비상사태가 닥친 만큼 우리 앞에는 문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껏 걸어온 경로를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지구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 대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경로는 제멋대로 바뀌고 말 것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처럼 신중한 중도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 어중간한 절충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과 이웃나라들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공동의 제도약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긴밀히 협조하는 동반자로 보는 세계관이 힘을 얻어야 한다. 그야말로 까다로운 도전이다. 게다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도전이기도 하다. 지금껏 줄곧 지체를 거듭해왔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소동세월을 보냈고 따라서 지금 당장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탈규제 자본주의의 근본 논리에 도전하지 않고서도 그게 가능할까? 어림도 없다. 서문 끝났고요. 1장 우파가 옳다. 기후변화의 혁명적인 영향력. 기후협상 과정에는 지구적 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기후정의론은 지구온난화가 200년 넘는 세월 동안 대기 중에 쌓인 온실가스로 인한 것이라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다. 산업화의 연륜이 깊은 일부 국가들이 배출해온 온실가스 양은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충격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곳은 그동안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빈곤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특히 높다. 이런 구조적인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동요시키지 않도록 중국과 인도 등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는 한편 북미 대륙과 유럽 등 오랜 연륜을 지닌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솔선해서 온실가스 규제의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빈곤 국가들에게는 저탄소 경로를 이용하여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과 기술의 대대적인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구를 위한 마셜 플랜을 구창한 볼리비아의 기후협상 대표 앙헬리카 나바로 야누스가 의도했던 바다. 하지만 허틀랜드 연구소 같은 곳에서 부의 재분배를 주창하는 이런 논리는 가장 끔찍한 사상 범죄로 취급받는다. 이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기후행동조차 사회주의라며 도끼 눈을 뜨고 비판한다. 바로 기후변화 부정론자 허틀랜드 연구소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 ICCC 얘기고요. 기후위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정
부정론자들은 부정부패 그 자체입니다. 보수파 사이에서 기후변화 부정운동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이 시대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투쟁, 즉 공공의 목적과 가치관에 맞게 사회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시장의 마법만으로도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결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기후변화 이론은 보수파가 의지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폭약이다. 집단 행동을 비방하고 일체의 기업 규제 조치와 일체의 공적 조치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보자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규모의 집단 행동과 위기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심화시켜 모든 시장의 힘에 대한 철두철미한 규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맨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후과학은 그들이 지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근본 신념, 즉 인류가 지구와 지구의 모든 결실을 정복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구축할 능력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신념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몹시 모욕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반박하고 공격해야 한다. 공격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신공격이다.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홍합한 저택에서 산다고 공격하고 유명한 기후과학자 제임스 헨슨이 거액의 강연비를 받는다고 공격하는 시기다. 허틀랜드와 그 연합 세력이 기후과학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내용을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조작한 온화나 음모 방식도 있다. 이들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허틀랜드 연구소는 기후변화 인정론자들을 연쇄살인마 찰스 맨슨과 연쇄 소포폭탄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에 비유하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끼로 재발을 찍는 행동까지 불사했다. 광고 속 테드 카진스키의 사진 밑에는 굵직한 붉은색 글씨로 "나는 지구온난화를 믿어. 너도 그렇지?" 라는 문구가 달려있었다. 허틀랜드 지지자들은 기후과학 부정을 전쟁의 일환으로 보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했다. 많은 부정론자들은 자신이 기후과학을 불신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면 정치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리라는 극단적인 불안감이 한몫을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영국의 블로거이자 허틀랜드의 단골 강연자인 제임스 델링폴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현대의 환경주의는 좌파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대의, 부의 재분배, 세금 인상, 정부 개회, 확대, 규제를 진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허틀랜드 연구소장 바스트의 표현은 훨씬 노골적이다. 좌파에게 기후변화는 완벽한 도구다. 기후변화를 인정하는 경우 우리는 좌파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부정론을 후원하는 싱크탱크들 그리고 사회학자 로버트 브루엘이 기후변화 부정운동이라고 명명한 여러 그룹들이 우파의 각종 대의를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올리는 수입은 연간 9억 달러를 넘어서는데 그중 대부분은 보수재단에서 제공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검은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인지학 등 개인 심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부정론자들은 개인의 세계관 방어를 넘어 기후 논쟁에 흙탕물을 끼얹는 호틀랜드를 비롯한 단체들과 그 뒤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 집단을 보호한다. 부정론자들과 이들 이익 집단 간의 긴밀한 연대는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적으로도 뚜렷이 남아있다. 호틀랜드는 코쿠 형제 및 보수파의 자금줄에 기대다가 최근 타계한 리처드 멜런 스카이프 재단 그리고 엑슨모빌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들은 고결한 우리의 입장에 누가 될 수 있다면서 화석연료 산업과 관계된 기업 및 재단, 개인들로부터 받는 자금의 액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허틀랜드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후원자는 기후과학을 공격하는 활동에만 86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2014년 2월에 발표된 가디언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익명의 미국인 갑부 그룹이 기후변화 과학의 의혹을 제기하는 재단에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보수파는 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버락 오바마의 환경정책을 공격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강구하는 의회활동을 차단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태도와 사회 경제적 특권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수주의자, 백인, 남성, 그리고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의 특징은 아무리 근거가 희박하다 해도 자신의 견해에 대한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한 논문에서 사회학자 에런 맥라이트와 라일리 던랩은 조사 응답자 중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자신의 인식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보수적인 백인 남성 그룹이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6배나 높다고 밝히고 있다. 맥라이트와 던랩은 이런 편차의 원인을 간단히 설명했다. 보수적인 백인 남성 그룹의 경우 자신이 속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아주 높다. 기후변화가 산업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보수적인 백인 남성들이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중에는 보수주의자, 백인, 남성, 그리고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차별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과 똑같죠? 힘이 있는 기득권자가 약자에게 범하는 차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기후정의와 기후형평성에 관해서 앞에서도 다뤘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자, 백인, 남성, 그리고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선진국,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재치 넘치는 말솜씨를 뽐내고 있을 때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아프리카의 뿔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약 1300만 명이 아사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부정론자들이 무감각하게 구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후과학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선진공업국가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라면 기온이 섭씨 2, 3도쯤 상승하는 것 따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부정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이 자선을 베푸는 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빈곤국의 폭풍, 가뭄, 홍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뤄왔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빈곤국들이 이상고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은 부유한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패트릭 마이클스에게 묻자 그는 내게 어차피 빈곤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굳이 그런 나라들의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스는 차츰 물속에 담겨드는 섬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신용카드로 최신형 에어컨을 구입하는 방식으로는 이상고온과 가뭄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기후 부정론이 맞물릴 때 이처럼 몹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들이 기후과학을 부인하는 이유는 우월주의에 기반한 자신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릴 위험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거대한 인류애를 외면하고 빙하 융해 덕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자연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 갈수록 탐욕을 부리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다. 부유한 국가는 식품과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작이 가능한 아프리카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미 극심한 수탈에 시달려온 세계 전역의 땅들은 신식민주의적 수탈에 또다시 유린당할 것이다.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 위한 공학적 방법이 도입되면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북미와 공업화된 동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는 우리의 대응 혹은 무대응 때문에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기후 난민들에게 도덕적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더욱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더욱 가혹한 이민자 규제 법률을 채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를 건성으로 취급하는 태도, 이른바 재난 부정론이나 재난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다. 이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물이 한두 세대 동안의 기후변화의 피해를 겪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큰 판돈을 노린 도박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한다. 부정론의 비열함은 더 거세질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기후과학의 도전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자신만을 돌아보라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거라고, 인간은 자연을 길들일 수 있다고 꼬드기며 우리의 가슴을 차디찬 얼음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껏 기후변화 부정운동 뒤에 은신해 있던 인종우월주의까지 표면에 등장하여 광포하게 맹위를 떨치면 우리의 가슴은 더 단단한 얼음이 될 것이다. 이 지배 이데올로기 덕분에 더욱 강화되고 지속되어 온 극심한 불평등의 세계에서 부정론과 인종우월주의가 필연적인 경로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기후변화의 무고한 희생양이 되는 나라들, 그리고 글로벌 노스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율이 높으며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도시들에 대한 냉혹한 태도를 정당화하려면 우리는 이런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변화하는 대기 세계회의에 참석한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크게 늦추고 사회적인 비용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무시한 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파국을 맞은 뒤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겁니다. 예일대학 교수 댄 케이언의 주장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몹시 권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낸 사람들은 대체로 규제 이야기만 나오면 격분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가치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기술에 대해 호감을 보인다. 케이언과 동료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뉴스 몇 편을 보여준 뒤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그룹에는 오염 규제책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다른 그룹에는 원자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여주고 또 다른 그룹에는 아무 뉴스도 보여주지 않았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세 그룹에 동일하게 알려주었다. 원자력 해법에 대한 뉴스를 들은 강경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기후변화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사실을 다른 그룹의 보수주의자들보다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 반면 오염 규제책에 관한 뉴스를 들은 보수주의자들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 아무런 뉴스도 듣지 못한 대조군의 권위주의자들과 개인주의자들보다 훨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다. 원자력은 채취 방식에 기반을 두고 기업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강력한 공업 기술이며 오랫동안 군사산업 복합체와 긴밀한 연관을 유지해왔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제이 립턴의 말을 빌리자면 원자를 분해하는 능력은 인간이 자연을 길들여 왔음을 확증하는 가장 유력한 기술이다. 케이언과 동료들은 이 연구를 근거 삼아 환경주의자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강조하고 원자력 기술과 지구공학, 즉 급속히 진행되는 온난화를 세계적인 규모의 기술 개입을 동원해 역전시키려는 시도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후행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공학 기술 중에는 태양광의 일부를 차단하거나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도록 태양에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 등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성이 아주 높은 계획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끔찍한 방공업 정책으로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상황에서는 이런 해법을 써야만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이언의 주장이다. 뉴욕대학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리나 페이지나 존 T 조스트는 환경보호활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활동이자 애국적 활동이며 시스템이 허락하는 변화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언한다. 이런 조언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스스로 중도 노선을 개척하고 있는 기관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혁신연구소, 이 연구소는 현대성이 부족하다며 풀뿌리 환경운동을 공격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재생에너지 프로그램들을 비판하는 한편 원자력과 프레이킹 천연가스, 유전자 조작 곡물이 기후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보수주의와 권위주의적 관점, 산업 친화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들이 확인했으며 물질 만능주의 또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가치관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분야의 주도적인 연구자인 심리학 교수 팀 캐서와 영국의 환경학자 톰 크럼프터는 2009년 출간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인간인식의 역할에서 이렇게 밝힌다. 업적과 돈, 권력, 지위, 이미지 등의 가치와 목표를 우선시하는 사람일수록 환경 문제를 부정하는 태도가 확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지속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여기까지 서문과 1장을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한 편에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2장과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